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65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정작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박순자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올해 65. 이제는 할머니가 된 나이입니다. 오늘도 작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분식집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겠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이 지나갔네요. 서연아, 할머니 일어났어. 학교 갈 시간 다 됐다. 아침도 챙겨 먹어야지. 네, 할머니. 저도 방금 일어났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서연이는 내 손녀입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14살이 된 귀여운 아이죠. 지금은 서연이와 단둘이 이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손녀와 단둘이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건 약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던 그 순간으로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30년 넘게 운영해온 분식집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상철은 15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줄곧 혼자서 아들 민우와 딸 지연이를 키웠죠. 분식집 운영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었으니까요. 동네 분식집을 시작했던 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 전에는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도우며 살았죠.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늦게 돌아와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나날은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쓰러졌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우는 고등학교 3학년, 지연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매일 울기만 했죠. 하지만 아이들을 보며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유일한 의지처였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가게는 남편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었죠.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연로하신 부모님께 기대기는 싫었습니다. 시댁은 멀리 지방에 계셔서 자주 연락도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사 경험이 없어 실수도 많았고 음식 맛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제가 직접 개발한 떡볶이 소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이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우는 학교 끝나고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돕고 지연이는 주문을 받는 일을 도왔죠. 그렇게 우리 셋은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민우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새 식구가 치킨을 시켜 먹으며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지만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를 열고 오후에는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민유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지연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빠를 따라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가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연이도 좋은 대학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했죠. 분식집은 더욱 번창해 주변에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드는 김밥과 떡볶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민우가 첫 월급을 받아온 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이제 그만 쉬세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내밀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물론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시작하는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 분식집은 제 일상이자 삶의 보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민우는 자신의 자리를 잡아야 했고 지연이의 대학 등록금도 아직 제 부담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승진도 빨랐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몇 년 만에 과장까지 올랐고 그 과정에서 같은 회사 여직원을 만나 연애도 시작했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우는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당분간 엄마한테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신혼집 마련하고 정착하느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 보면 된단다.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민우의 결혼식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민우에게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갔죠. 어느 날 지연이가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첫인상부터 진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연이의 결혼식 날도 눈물바다였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지연이와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한 성격의 지연이도 그날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아이 모두 결혼하고 나니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저로서는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분식집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인근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과 등산도 다녔죠. 아이들은 명절이나 제사 때 찾아왔습니다. 가끔 갑자기 생각나면 분식집에 들러 엄마가 만든 떡볶이를 먹고 가기도 했죠. 민우는 금융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강남의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지연이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2년 후 예쁜 딸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지연이네 집에 들러 서연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지연이와 사위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제가 아이를 봐주는 것에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여기 감사의 의미로 선물이에요. 임영웅 쿠션인데. 엄마 임영웅 좋아하잖아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살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특히 할머니인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주말에 가끔 제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서연이를 위해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었죠. 서연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첫걸음마를 떼고 첫 말을 하고 유치원에 입학하고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민우와 지연이를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런 순간들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는데 손녀를 통해 그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은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 분식집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동네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는 어릴 때부터 제 떡볶이를 먹고 자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죠. 순자 씨 떡볶이는 맛이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분식집은 제 삶의 일부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그날이 왔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분식집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인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월세 받으러 오는 날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의아했습니다. 박순자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이 건물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다음 달까지 가게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천둥이 머리 위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가 한 달 안에 사라진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통보가 와서 모든 세입자에게 알려드리는 중이에요. 퇴거 보상금은 최대한 많이 드릴게요. 김 씨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월세를 내온 저를 배려해 퇴거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말을 걸어도 겨우 웃으며 대답하기 바빴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분식집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이참에 은퇴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할까? 내 나이 65, 새로운 곳에서 다시 가게를 시작할 체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장사도 예전만 못했어요. 프랜차이즈 분식점들이 생기면서 단골들도 많이 줄었거든요. 저축해둔 돈은 3천만 원 정도, 퇴거 보상금 3천만 원을 합쳐도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따로 모아둔 손녀 서원이의 대학 등록금이었죠. 이대로는 생활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손 벌린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단골 손님인 이영숙 씨가 와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영숙 씨는 20년 넘게 가게를 찾아준 단골 손님이자 이제는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에이, 나한테 말해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재개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렇구나. 이 동네가 요즘 많이 바뀌더라. 근데 순자 씨, 큰 아들이랑 딸 다 잘 살잖아. 그쪽에 도움을 좀 청해보는 건 어때? 영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우와 지연이 모두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민우는 금융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래야겠네요.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해요. 퇴근 후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자 민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우야, 엄마야,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약간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퇴근길이거나 업무 중인 것 같았습니다. 시간 괜찮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이라 잠깐 시간 있어요. 그래. 사실은 엄마가 운영하던 분식집이 재개발로 문을 닫게 됐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대. 네, 갑자기요, 더. 민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갑자기 그렇게 됐어. 퇴거 보상금으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새 가게를 얻거나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잠시 말을 멈추고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큰 금액이 아니라 2천만 원만 빌려줬으면 해. 엄마가 꼭 갚을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지금 좀 곤란한데요. 저희도 집 대출이 남아있어서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민우의 목소리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정도 금액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엄마 나이에 새 가게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지금까지 번 돈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쉽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그렇지. 너희도 생활이 있으니까 엄마가 미안하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네, 엄마, 죄송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아, 회의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는데 첫 부탁에 이런 반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우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요. 라고 말하다니요. 잠시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우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집 대출도 있고 아내와도 상의해야 할 테고. 하지만 아직 딸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더 친했거든요.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용기를 내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는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네, 뭐 그냥 애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엄마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분식집이 재개발로 문을 닫게 됐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새 가게를 얻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엄마가 나중에 꼭 갚을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저희도 애 키우고 생활하느라 빠듯한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미안함과 당혹감으로 떨렸습니다. 게다가 요즘 신랑도 병원 매출이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 나이에 새 가게 시작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용돈 드릴게요. 내 인생도 바쁜데 왜 엄마가 나한테 손 벌려요? 지연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정했던 딸이라 더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냉정한 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해서 그랬네. 이해해. 너희도 생활이 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데리고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다. 끊을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에게 단 한 번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이렇게 차갑게 거절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옛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민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다 함께 치킨 먹으며 기뻐하던 모습, 지연이의 웨딩 드레스를 보며 눈물 흘리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있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을 새워가며 간호해주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두 가게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아끼지 않고 다 대주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분식집을 열면서도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설마 가게 재개발 때문에 그래? 소문 들었어요. 정말 속상하겠다.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말을 하다 갑자기 눈물이 나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많이 속상해하는 거 보니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김 여사님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단골이라 저희 상태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자식들 키우면서 정말 한 번도 내 욕심을 챙긴 적이 없었는데 막상 내가 어려울 때 자식들은 나를 외면하더라고요. 어제 아들, 딸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둘 다 거절했어요. 김 여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평생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도 바빠요라는 말만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지. 근데 순자 씨, 이제 어떡할 거야? 가게는 한 달 안에 비워야 한다며? 아직 모르겠어요. 저축해둔 돈이 좀 있긴 한데 새 가게를 얻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청한 건데 나이도 있으니 이참에 그냥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그것도 그렇네. 근데 몸도 생각해야지. 아직도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잖아. 그 나이에 무리하면 건강에 안 좋아. 김 여사님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서 계속 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무릎 통증도 있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새 가게를 얻어 다시 시작할 체력이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갑에서 손녀 서연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서연이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서연이는 내 말 잘 듣고 착해. 할머니 마음 잘 알아주는 아이야. 작년 여름 서연이가 우리 집에서 일주일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부부가 휴가를 간 사이 서연이를 맡아달라고 했죠. 그때 서연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분식집에 와서 주문도 받아주었습니다. 서연이의 순수한 마음씨가 생각나자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서연이는 할머니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지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죄송해요. 어제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해서 너도 당황했겠지. 그래도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했어요. 신랑이랑 얘기해봤는데 도와드리고 싶지만 정말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병원 확장하느라 대출도 많이 받았거든요. 알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리고 찾아뵐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사갈게요. 그래. 고마워. 서연이 보면 좋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지연이가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도 표현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남편 이상철은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장철 씨,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들인데. 잠시 남편과 대화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다가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는데. 결심한 듯 사진을 다시 넣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거 보상금 3천만 원과 제가 모아둔 3천만 원, 총 6천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새 분식집을 열기에는 역시 부족했고, 게다가 이제 나이도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무리였습니다. 그럼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전셋집을 나가고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였기에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전세로 구하면 월세 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요양원에서 일할까? 나이는 많지만 건강은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커서 대학 갈 때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서연이는 늘 할머니를 생각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서연이와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한 달 안에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어쩌죠? 이제 순자씨 떡볶이를 못 먹는 건가? 우리 애들이 순자씨 김밥만 먹겠다고 하는데. 많은 단골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순자씨 떡볶이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지난 3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약속대로 서연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분식집 문 닫는다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응, 그렇단다.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서연이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게가 없어지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해주세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살면 돼요. 서연이의 순수한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안 되지.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어야지. 그럼 제가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올게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랑 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림 속에는 분식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만드는 저와 서연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잘 그렸구나. 고마워.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지연이는 약속대로 갈비찜을 사왔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게 정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없어.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조용히 지낼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은요? 그냥 쉬실 거예요? 글쎄, 나이도 있고 해서 큰 일은 못할 것 같고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볼까 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형편되면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왜 나중으로 미루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지낼 거야. 식사 후 서연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용돈 모은 거 있어요. 할머니께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용돈은 내가 써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 많이 모았어요. 할머니가 새가게 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서연이의 순수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내 마음만으로도 할머니는 너무 행복해. 그날 밤, 지연이 가족이 돌아간 후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의 순수한 마음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른들은 외면했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할머니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지? 그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자식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 단순히 가게를 잃은 것이 아니라 평생 모은 돈마저 잃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의 본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렇게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죄송한데 통화 좀 할 수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엄마가 큰일을 당했어. 네. 무슨 소리세요? 어제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 7천만 원을 다 날렸어.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투자자가 고수익 보장한다고 해서 돈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대. 어떡해. 엄마 이제 정말 살 길이 막막해.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낯선 사람한테 돈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 나이 먹도록 그런 판단도 못 하세요.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저희도 지금 대출 갚느라 너무 힘들다고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 스스로 해결하셔야 해요. 민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의 냉정한 말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 미안하다.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 아들은 그저 실망했다는 말만 할 뿐 도울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분식집 운영하며 번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다고 하자 엄마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은커녕 오히려 책망부터 했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온 내가 받은 대답이 이것뿐이라니. 하지만 아직 딸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울었어요? 딸아, 엄마가 큰일을 당했어. 어제 엄마 평생 모아둔 돈을 다 날렸어. 7천만 원이 다 사라졌어. 네. 어떡해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투자자가 고수익 보장한다고 해서 돈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이제 엄마 정말 앞이 캄캄하다. 지연이의 반응도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나이에 그런 판단력도 없으세요? 친구 말 듣고 낯선 사람한테 돈을 다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책임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줘요? 지금 신랑도 병원 사업 확장한다고 빚 얻어서 힘든데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 딸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다급해서 그랬어. 내 말이 맞아. 내 책임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우와 지연이 두 자식 모두 엄마의 위기 상황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책망만 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저였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돈을 날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누구지 싶었는데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안 자고 계세요? 응. 할머니는 아직 안 잤어. 서연이는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할머니, 엄마가 오늘 할머니한테 화를 많이 냈다면서요? 할머니가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응. 그렇긴 한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오늘 아빠한테도 화를 많이 냈어요. 할머니 도와줘야 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요. 엄마가 술도 마시고. 아이고, 그랬구나. 서연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할머니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할머니, 저 이번에 용돈 모은 거 있는데 할머니한테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서연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용돈은 내가 써야지. 할머니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정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점심 안 먹고 모은 돈도 있고 생일 때 받은 용돈도 있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씨가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자신의 점심까지 굶어가며 용돈을 모았다니.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사실 할머니가 아직 다 잃은 건 아니란다. 그냥 좀 어려워진 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외면했지만 이 어린 손녀는 자신의 용돈까지 모아 할머니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뭔가가 확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전화로 들은 서연이의 마음씨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이네 집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손녀 서연이를 보러 가곤 했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 긴장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는 여전히 서먹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밥 드시고 가세요. 밥은 됐다. 그냥 서연이나 좀 보고 갈게. 서연이는 방에 있어요. 서연아, 할머니 왔어. 서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는 저희 손을 꼭 잡더니 자기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할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가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모은 용돈이에요. 37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쓰세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그마한 손으로 봉투를 내미는 서연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외면했는데 이 어린 손녀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할머니를 돕겠다고 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지만 이건 서연이가 써야 해. 할머니는 괜찮아. 서연이가 할머니 생각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할머니, 저 이거 꼭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드릴게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서연이의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아직 중학생인 서연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직장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할머니를 돕겠다고 합니다. 서연이의 방에서 나오니 지연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얘기 좀 할까요? 지연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많이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기에 넘어가서 돈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제 와서 저희한테 손 벌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책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돈 잃은 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분식집이 재개발로 없어지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가 사기당해서 돈을 잃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너희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너무 쉽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서운해서 그랬어. 엄마의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맞아, 서연아. 할머니가 거짓말했어. 미안해. 하지만 서연이 마음은 정말 고마웠어. 엄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지연아, 그렇게 걱정했으면 왜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니? 내 딸 서연이는 자기 용돈을 모아서라도 할머니를 돕겠다고 했는데 너희 부모는 한 푼도 내놓을 생각이 없었잖아. 오히려 엄마를 책망했지.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희도 형편이 있으니까. 형편?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서 너희 둘 키울 때 엄마한테 형편이 있었니? 대학 등록금 낼 때, 결혼식 할 때, 너희 집 살 때 엄마가 형편 얘기했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방금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용돈을 주는 것을 봤어.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그 마음이면 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가려다 서연이가 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살아요. 제가 방 양보할게요. 서연아,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갈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거짓말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덕분에 자식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식집 퇴거 보상금 3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3천만 원, 그리고 손녀 서연이를 위해 따로 모아둔 1천만 원, 총 7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분식집을 열기에는 나이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문득 서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녀 아이의 순수한 마음씨.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어제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잘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제안이세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를 엄마한테 맡겨주면 어떨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 둘 다 바쁘잖아. 서연이도 좀 방치되는 것 같고 엄마가 서연이랑 같이 살면서 잘 돌봐줄게. 너희는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고. 지연아, 너도 알다시피 서연이랑 엄마는 정말 친해. 엄마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아마도 남편과 눈짓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신랑이랑도 상의해 봐야 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렴. 사실 전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순수한 마음씨를 보면서 그리고 자식들의 냉담한 반응을 경험하면서 점차 이런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서연이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나이지만 바쁜 부모님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 서연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서연이를 엄마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랑도 병원 일로 바쁘고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서연이가 엄마랑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매달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생활비는 필요 없다. 엄마 돈으로 충분해. 대신 서연이 학원비 정도만 너희가 부담해주면 좋겠구나. 정말요? 그럼 감사합니다. 엄마,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서연이의 양육권을 엄마한테 넘겨줬으면 해. 법적으로. 네? 그건 좀, 엄마.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요? 그건 법적으로 저희 부부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법적 권리는 그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어도 돼. 다만 서연이의 거주지를 엄마 집으로 옮기고 엄마가 일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 얘의 미래의 중요한 결정은 물론 너희와 상의할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지연이의 대답에 제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서연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나이 들어가는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서연이에게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 결정이 서연이에게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서연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엄마 아빠랑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될 것 같아. 정말요? 와, 정말 기뻐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서연이의 기쁨에 찬 반응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서연아, 할머니도 정말 기뻐. 우리 같이 재미있게 지내자. 네, 할머니랑 같이 떡볶이도 만들고 영화도 보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 상처받았지만 서연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퇴거 보상금과 제 저축금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지만 서연이와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죠. 서연이는 이사 오는 날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정말 기뻐요. 응, 서연아, 이제 우리 둘이 재미있게 살자.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서연이가 자신의 짐을 들고 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서연이와 저희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와 그 남편이 자주 찾아와 서연이를 보고 갔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서연이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지내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잘 그렸대요. 전시회에 내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전시회 꼭 가볼게. 할머니, 내일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만들어줄게. 친구들도 초대하면 할머니가 다 같이 해줄 수 있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희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연이 부부는 서연이를 맡기고 나서 해외여행도 가고 각자의 취미 생활도 더 자유롭게 즐기더군요. 지연이는 전업주부였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사위는 병원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이 상황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저한테 전화도 안 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매일 통화하는데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엄마 아빠가 많이 바빠서 그런 거야. 엄마는 회사 일 때문에, 아빠는 병원 환자들 때문에. 하지만 엄마 아빠가 서연이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제가 서연이를 안아주자 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서연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네. 가끔 전화라도 해주면 어떨까? 아, 죄송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정신없어요. 주말에 시간 내서 전화할게요. 주말이 되었지만 지연이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놀이공원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랑 가는 놀이공원이 더 재밌어. 엄마 아빠는 항상 피곤하다고 잘 안 데려가 주셨거든요. 서연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민우야, 반갑다. 어서 들어오렴. 민우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할게. 아들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인데? 혹시 엄마가 갖고 계신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갑자기 위기가 생겨서요.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서 급전이 필요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나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이미 모든 돈을 써버렸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랑 살 집 없고 서연이 대학 갈 때까지 쓸 돈 따로 저축해두고 나니 남는 돈이 없구나. 제가 정말 급해요, 엄마. 다른 사람한테 빌리기도 그렇고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미안하구나.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들어 새로 돈을 벌 수도 없고 남은 여생 서연이와 조용히 살아갈 정도의 돈밖에 없어. 그러시죠, 엄마.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텅 빈 표정으로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한 푼도 없으세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 미안하다. 민우야,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대신 이건 줄게. 봉투 하나를 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렴. 봉투를 열어보니 37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주었던 그 용돈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다. 서연이가 할머니를 위해 모아둔 용돈이야. 내 조카가 할머니를 위해 모은 돈이란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을 때 자기 용돈을 모아서 준 거야. 너희 어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어줬단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져가렴. 너한테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구나.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하구나. 오늘 저녁은 특별히 서연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해줄게. 와, 정말요? 할머니 최고! 서연이의 밝은 웃음이 저희 모든 근심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와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과목, 장래 희망. 서연이는 자신의 꿈과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서연이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 같아. 마음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니까. 할머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때는 여자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시절이라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일을 시작했지. 할머니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니 신기해요. 저랑 같은 꿈이었네요. 서연이의 순수한 감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할머니 꿈을 서연이가 이뤄주면 되겠구나. 같은 주 토요일, 지연이 부부가 서연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왔어요. 서연이가 기쁜 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어서 오렴. 들어와서 앉으렴. 지연이와 사위는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요즘 서연이 학교 생활은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응,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단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 사춘기인데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괜찮다. 너희 생활도 있으니까.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가 이번에 캐나다로 이민 가기로 했어요. 신랑이 그쪽 병원에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요. 아마 3개월 후에는 떠날 것 같아요. 그래. 축하한다. 좋은 기회구나. 네, 그런데 문제는 서연이에요. 캐나다 학교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게다가 저희도 처음에는 정착하느라 바쁠 테고, 그러니까 서연이는 계속 엄마랑 지냈으면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서연이는 계속 내가 돌볼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그럼 감사합니다. 엄마,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번에는 무슨 조건이에요? 서연이의 법적 양육권을 완전히 엄마한테 넘겨줘. 엄마가 서연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어. 네? 그건 좀, 사위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큰 요구 아닌가요? 저희가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도 서연이는 저희 딸인데, 그럼 서연이를 데리고 가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겠지만 그게 가족이니까. 지연이와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건 저희가 처음에 적응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 얼마면 돼?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자유롭게 새 삶을 살고 서연이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완전히 넘기고 싶다는 거 아니니? 솔직히 말해봐. 지연이와 사위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렇긴 해요. 캐나다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서연이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 것 같아서. 게다가 서연이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좋아. 그럼 내가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게. 양육권 이전에 서명하고 너희는 자유롭게 새 삶을 살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서연이한테 연락하지 마. 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지연아, 너무한 건 너희야. 부모로서의 책임은 내려놓고 자유만 원하는 너희가 너무한 거지. 서연이는 이제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지고 키울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서연이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분간 엄마한테 맡기는 거지. 그럼 캐나다 정착하고 안정되면 서연이를 데려가겠다는 거니? 아니면 방학 때마다 보러 오겠다는 거니? 솔직해져라. 지연아, 너희는 서연이 없는 삶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지연이와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연이의 법적 보호자는 이제 저 박순자가 되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제 엄마 아빠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어. 그런데 처음에는 너를 데려가기 힘들어서 내가 할머니랑 계속 살게 됐단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할머니가 너의 보호자가 됐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란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아요. 엄마 아빠는 항상 바빠서 저한테 신경 안 써요. 할머니는 항상 저랑 같이 있어주시잖아요. 서연이의 담담한 반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미 부모의 관심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니. 서연아,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슬프면 할머니도 슬프고
내가 기쁘면 할머니도 기쁘단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서연이와 저 자신을 위한 삶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지연이 부부는 예정대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화상통화로 서연이와 연락을 했지만 점점 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민우도 가끔 연락이 오긴 했지만 대부분 돈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연이와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적으로는 할머니와 손녀이지만 마음으로는 모녀와 같은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서연이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대학. 우리 서연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교육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학비가 비싸대요. 할머니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단다. 내가 대학 갈 때 쓰라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할머니가 다 책임질게.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서연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에게 느꼈던 서운함과 배신감은 서연이의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또 1년이 흘러 서연이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고등학교 가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다만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한 거야.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단다. 엄마 아빠는 자신들의 새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너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까봐 할머니한테 맡긴 거야. 정말 그런가요? 그래.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서 할머니와 너는 새로운 가족이 된 거란다. 가족이란 건 꼭 부모와 자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가족이지.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응, 민우야, 무슨 일이니? 사실 요즘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우야. 하지만 지금 엄마는 필요한 게 없어. 서연이랑 잘 지내고 있고 돈도 충분해. 그래도 가끔 찾아뵐게요. 서연이도 보고 싶고. 그래, 언제든 와서 보렴. 서연이도 좋아할 거야. 지연이에게서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서연이가 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락을 서연이에게 전해주긴 했지만 아이의 마음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이에요. 17살이 됐어요. 서연이의 생일.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야. 작은 상자를 10자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어머니, 즉 내 증조할머니께서 할머니에게 주신 반지란다. 대대로 딸에게 물려주는 갑오인데 이제 내가 가지렴.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이것은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서연이가 이제 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서연이는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꿈꾸던 대로 교육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됐어요. 축하해,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연이의 대학 입학식 날, 저는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내 손녀, 아니, 내 딸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온 이유였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의 냉담한 반응과 배신감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그 덕분에 서연이와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저는 가끔 그녀의 기숙사를 방문했습니다. 친구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캠퍼스를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 엄마예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서연이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이미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소개받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태연이었습니다. 교육대학교 4학년으로 서연이보다 2학년 선배였죠. 할머니, 저 오늘 태연 오빠 데려왔어요.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반갑구나. 어서 들어오렴. 태연은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죠.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한테 할머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꿀인데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앉아라. 차랑 과일 좀 내올게. 부엌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과일을 자르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집안 곳곳을 소개하는 소리, 그리고 태연이 진지하게 반응하는 목소리.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서연이랑 이야기나 하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도 항상 이런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요. 태연은 자연스럽게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집안에서 잘 자란 티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태연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으로 부모님은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졸업하면 결혼하려고 해요. 아직 많이 어리고 준비도 부족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려고요. 잠시 놀랐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너희 생각은 잘 알겠다만 졸업하고 일자리도 잡고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할머니, 저희 서두르는 건 아니에요. 태연 오빠는 내년에 졸업하면 중학교 교사로 발령받을 예정이고 저도 졸업하면 초등학교에 지원할 거예요.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 생기면 그때 결혼하려고요. 할머니 제가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모시고 싶습니다. 태연의 진지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모신다는 말을 들은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이와 태연의 관계는 제 축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태연은 약속대로 졸업 후 지역 중학교 교사로 발령받았고 서연이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할머니, 저 취업했어요. 지원했던 초등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왔어요. 서연이의 기쁜 소식을 들은 날,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서연이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서연이와 태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연의 부모님도 정성껏 준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희도 참석하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6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서연이의 결혼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서연이는 이제 내 딸이니까 내가 잘 챙길게. 의도적으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나 봅니다. 결혼식 전날 놀랍게도 지연이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는 어색하게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많이 컸구나. 벌써 결혼이라니.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담담하게 그들을 응대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지연이 부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음에도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민우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어려워졌다가 다시 일어섰다며 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형편이 나아져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요. 서연이 결혼 축하 선물이에요. 봉투를 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서연이 결혼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 마음만 받을게. 결혼식 날 저는 어머니로서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서연이는 제 딸이었으니까요. 태연과 서연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 딸의 새 출발을 지켜보는 이 순간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연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한 일을 엄마가 다 해주셨네요. 그래, 부모 노릇을 엄마가 대신해줬으니 고마워해야지.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도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고개를 숙인 아들을 보니 문득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 이들이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다만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현재 삶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캐나다에서 작은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분식집에서 배운 레시피로 현지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고 있다고요. 민우는 금융업에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지금은 작은 투자 상담 회사를 차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건 아니었을까? 결혼식 다음 날, 지연이가 제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캐나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집도 넓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곳들도 많아요. 물론 서연이와 함께 오셔도 좋고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회 되면 한번 가볼게. 서연이 신혼여행 다녀오면 물어볼게. 서원이와 태연은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저희 돌아왔어요. 제주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혼 부부의 행복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재미있었어? 네, 할머니. 태연 오빠랑 해변도 걷고 말도 타고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도 다음에 같이 가요. 서연아, 할머니는 너희 신혼여행에 무슨 같이 가. 너희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태연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를 봤어요. 할머니도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해서요. 물론 독립된 공간으로요. 뭐라고? 아직 신혼인데 무슨 소리니?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할머니. 서연이도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서연이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라고 생각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 외로워요. 게다가 사실 임신 초기인데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서연아, 지금 임신했다고? 네. 할머니, 아직 8주 차라 조심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딸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함께 살자. 그렇게 저는 서연이와 태연, 그리고 곧 태어날 증손자까지 내 식구가 사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독립된 방이 있어 각자의 공간은 충분했고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뱃속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7개월 후 예쁜 여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이 너무 이쁘다. 할머니 닮아서 그런가? 서연이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래, 우리 희망이는 할머니를 쏙 빼닮았어. 눈매가 아주 그대로야. 희망이를 안고 있으면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한국에 자주 못 가니까 엄마가 캐나다에 오세요. 희망이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어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가족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식구는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희망이는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지만 비행기에서 의외로 잘 적응했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하자 지연이 부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포옹을 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워했던 마음, 서운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네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적한 교외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제 레스토랑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떡볶이와 김밥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지연이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박순자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지었어요. 엄마의 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먼 타국에서도 딸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캐나다 여행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연이와 사위는 저희를 정성껏 대접했고 특히 희망이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서연이를 맡기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서연이를 데려올 생각도 있었는데 점점 편해지다 보니 떠나기 전날 밤 지연이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엄마도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모녀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 민우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희망이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이모부가 선물 사왔어요. 우리 희망이 좋아할 거예요. 민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모부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를 자신의 여동생처럼 생각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는 어느덧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 전시됐어요.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요. 희망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서연이와 태연은 각자의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가끔은 지연이가 캐나다에서 영상통화를 합니다. 엄마, 내년에 또 오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에 갈게요. 희망이가 보고 싶어서요. 민우도 이제는 안정된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 식사를 함께합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겪었던 상처와 실망은 결국 새로운 행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던 삶에서 이제는 제 자신과 서연이 가족과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희망이와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을 수 없는 여정이구나. 때로는 가장 상처받은 곳에서 가장 큰 선물이 찾아오기도 하는구나.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멀리 있는 이들도 마음으로 품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박순자, 오늘도 행복하자. 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단다.